그러니까 좀 이렇게 인류학적으로 좀 이렇게 유령학을 좀 분석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두 번째가 사례 중심으로 나면 그것도 또 우리 피부에 잘 와닿지도 않아요. 서양 귀신들이랑 좀 몽달 귀신. 뭐 중심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례가 그러니까 일어난 일들 중심으로 여러 가지 그 중세 문헌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뽑아낸 자료를 뽑아낸 그것은 내가 그 학자들의 미국 학자들, 유럽 학자들의 그 끈질김 같은 건 느껴지는데 저는 우리 분석을 좋아하잖아요. 분석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한번 사과로 만들어 왔습니다. 철학과 유럽이라고. 제일 이쪽에 있는 사람은 제가 좋아. 여기 지잭이고요. 뭐 요즘은 조금 이제 이 사람도 뭐 근데 이것도 이 양반도 이제 늙었죠. 사실은 저보다 2살인가 그런데 이제 뭐 그야말로 뭐 하여튼 괴짜죠. 슬로베니아 출신이고요. 이 사람이 제일 슬로베니아 대학에서 박사를 하고 제일 먼저 취직한 데가 이쪽 유럽 사람들은 늘 말하지만 언어에 대해서 빨리 습득하나 봐요. 프랑스에 있는 무슨 영화원 같은 데 취직을 했답니다. 그런데 영화는 실컷 밖에 하는 영화 보는 일이 돼요. 그러면 이제 영화를 통해서 철학을 전개해 나가는 걸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칸트고요. 그 다음에 조르주 아간벤이고요. 조르주 아간벤과 지잭은 같은 계열의 이제 좌파 철학자들인데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둘이 하여튼 각각의 책을 쓰면서 코로나를 사태로 조르주 아간벤이 쓴 책 제목은 얼굴 없는 인간인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잭은 무슨 책을 썼어요? 지잭 책을 제가 사보진 않았고요. 아간벤 거만 샀어요. 그래서 아간벤은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얼굴을 가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론이 되게 얇은 책인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얼굴을 뺏어가는 것은 뭐 대면한 것을 뺏어가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논리를 하니까 이제 지잭이랑 싸웠어요. 두 책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는 방역에 협조해야 된다. 지잭이 협조라는 말까지 쓰지 않았지만 그리고 저 마지막 이 책을 그러니까 제가 이걸 요거는 내가 만든 건데 요 책에서 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 사람이 다 끌어모아봤습니다. 자, 프리드리 니콜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루미나티 회원으로요. 독일의 작가고 서적 판매상이었습니다. 우리 다 들어본 이름입니다. 웨싱, 로제스 멘델스전과 함께 독일 계몽주의 운동의 지도자였습니다. 괴테도 역시 일루미나티 회원이었죠. 괴테, 실러, 칸트, 괴테나 실러도 많이 실러, 괴테나 칸트 언어이 나오고 실러도 꼭 철학사 같은 건 꼭 나오는 이름이죠.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뭐 웨싱도 그렇고 실러도 그렇고 이름은 철학사에 꼭 나오는 이름인데 그들이 어떤 주장편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죠. 자기가 일루미나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아니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책에 딱 되어 있더라고요. 괴테도 일루미나티 하는 건 유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또 일루미나티라는 게 어떤 실체하는 기관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기 벌몬길로 올라가다 보면 그 일루미나티 말고 뭐죠? 그 프리메이슨 교회가 하나 있어요. 벌몬길 거의 저기 마지막 그 로스펠리스길 거의 가기 올라가 오른쪽에 항상 문이 굳게 닫혀 있고요. 그런데 요즘에 뭐 인터넷 그런 게 옮겨졌어요. 야, 프리메이슨 처치라고 써있네 해서 내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그 교회 이름은 엘리시아인가 그래요. 근데 인터넷 안 나오더라고. 주소지만 나오지 웹사이트도 없고 이상한 교회다. 그런데 이제 같은 계열이면서도 계몽주의 운동을 하면서도 좀 앞서가는 괴테나 실러, 칸트 등 새로운 운동을 추구하는 작가들에게 또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판적이었고요. 그래서 칸트 역시 그에게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게 왜 이 말이 나오냐면 당시에 책을 쓰거나 뭐 그러면 지금처럼 그렇게 서점이 왕성하지 않을 테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철학가로서 유명해지냐 아니냐는 이런 서적상들의 눈에 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칸트가 감히 이 사람에게 비판적이었다고 하는 것은 뭐 그래도 칸트는 유명해졌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거는 용기 있는 비판인 거죠. 저 사람 눈에 안 들면 저 동네상에서 책을 취급을 안 하면 어떻게 유명해질까요? 칸트가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그리고 뭐 다행히 유명해졌죠. 그랬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이유는 왜 칸트가 이 사람을 싫어했느냐? 이유는 그가 당시 지식인들 앞에서 유령의 경험을 간증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당시 모든 지식계 인텔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니콜라입니다. 정말요. 니체 우리 서점에서 팔아줄게 이러면 그냥 그런 거고 마치 그 18세기 화상들처럼 그리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칸트는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이 단원을 만들면서 칸트는 그나마 끊임없이 하게요. 그 칸트식 합리주의, 칸트식 계몽주의, 칸트도 뭐 비판받는 부분은 많이 있죠. 그걸 유지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 니콜라이 같은 사람이 유령을 봤다 그러고 거기 빠져드니까 당시 지식인계에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죠. 이게 참 그게 그것도 묘한 그런 계급 구조죠. 그냥 지나가던 뭐 노동자가 나 유령 봤어 그럼 헛소리하게 할 수 있지만 저런 사람들이 나 봤어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나 봤어 라고 하면 그 당시 이제 유령의 문화가 굉장히 유럽에서도 퍼져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니체에서 말을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니체는 그대들 중에 글자가 떨어졌네요. 그대들 중에 가장 현명한 자라 할지라도 역시 식물, 그러니까 식물은 그냥 키우는 식물을 말합니다. 식물과 유령 사이의 불협화음이고 작정에 지나지 않는다. 가장 현명한 자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대들에게 유령이나 식물이다라고 변명하겠는가? 보라.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치더라. 라고 했기 때문에 니체 역시 유령에 이렇게 예속되지는 않았던 것이죠. 유령을 그냥 자라는 풀 정도로 봤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불협화음. 근데 이런 것도 하나는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풀은 땅에 고정되어 있고 유령은 제자리로 다니니까 그래갖고 그런 데서 태어난 건 작정인데 이들은 그것을 보지 말고 그냥 그들에게 나는 초인을 가르친다 라고 해서 니체도 유령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었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니체 이어서입니다. 니체의 말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리들 사이에서 신중한 가면을 쓰고 있는데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이러한 대체적 책략은 자신을 부재 또는 사회적 유령, 누군가가 손을 뻗치지만 잡을 수 없는 로 나타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뭐 말은 길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누군가 교제를 할 때 만나고 서로 소개를 하고 인사를 나눌 때 우리가 제대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다 가면을 쓴다는 것이죠. 은유적인 가면이겠죠. 진짜 가면을 쓴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왜냐하면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대체적 책략, 사회적 유령으로 나타나기 위한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보여주기 싫어, 너한테. 그러니까 니체다운 생각이죠. 나는 그냥 희귀꼬머리로 살래. 그냥 혼자 살래. 그러니까 난 사회적 유령이 될래. 스스로 사회적 유령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유령의 얘기를 했습니다. 단어 만드느라고 제가 많이 시작했습니다. 철학과 유령 이렇게 하고 길버트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뭐 낯선 이름인데요, 우리한테는. 마음의 개념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1949년에. 여기서는 데카르트 철학을 비판하면서 기계 속 유령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유령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기계 안에 무슨 유령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계 속 유령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런 개혁은 공식 이론이다. 이제 칼라일의 말입니다. 데카르트 철학을 비판하면 기계 속 유령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런 개혁, 이런 주장은 공식 이론이다. 나는 종종 그것을 기계 속 유령 교리라고 고의적으로 욕설로 언급할 것이다. 나는 그것이 완전히 거짓이고 세부적으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거짓임을 증명하고 싶다. 다시 풀었으면요, 우리 데카르트를 따로 한 적은 없지만 스피노자 할 때 데카르트를 좀 공부했었습니다. 스피노자가 데카르트를 끊임없이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사람의 영혼, 생각과 육체와 생각이 같이 가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유형을 통해 계속 변형돼서 나타날 수 있지만 본래 하나였다고 주장을 했고요. 데카르트는 이성, 마음과 생각, 육신과 생각이 따로 간다고 생각을 했죠.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전형적인 이원론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따로 가면 어떻게 사람이 생각을 해서 그것이 육신으로 나타날 수가 있느냐? 그때는 뭐 뇌과학이나 이런 거 정신물학이 발전하기 전이니까요.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데카르트가 말한 것 중에 송과선, 한자어죠. 뭐 본에서 지나가는, 보낼 송자 아마 지나갈 가짜 같아요. 그다음 줄 선자고요. 송과선이라는 영어, 뭐 원어는 뭔지 모르겠는데 송과선이라는 말을 쓰죠. 이제 데카르트가. 그걸 스피노자가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각각
정신과 육체는 각각 다르게 존재하지만 공과 성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데카르트의 주장인데, 그것을 말하자면 이제 길버트 라일은 기계 속 유령이다. 어떻게 말하면 동그란 사각형이다 이런 의미겠죠. 네모난 원이다 이런 말일 것처럼 기계 속 유령이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번 제가 찾아봤고 조금 좀 일관성은 없습니다. 제가 막 찾아봐서 만든 거라. 그렇지만 그런데 유령이란 말을 썼던 철학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데리다의 또 유령론입니다. 이 지금부터 이제 고급반입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까 이 첫 1교시 기초반이요. 그리고 고급반입니다. 이제 데리다가 나오기 시작하면 고급반이 됩니다. 데리다 이제 유령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 첫 줄에서 불러들인 그 유령입니다.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에는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그때 이것은 부정적인 유령이 아닌 것이죠. 공산주의 유령 같은 그런 이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존재,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그런 공산주의라는 이름을 갖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의미를 썼던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또 유령은 또 동시에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왜 유령이었냐? 이제 기득권자들은 겁먹어라. 니들 세상은 다 같다. 그렇기 때문에 유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지배자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유령이며 곧 도래해 현실이 될 유령이다. 이때 유령은 이제 기독교적 용어를 빌리자면 성육신하는 거죠. 곧 공산주의는 유령으로만 떠도는 것이 아니라 곧 뿌리를 박을 것이다. 땅에 이제 성육신할 것이다. 그야말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마르크스도 틀렸죠, 사실은. 마르크스는 본래 영국에서 먼저 혁명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딱 그 산업사회니까 공장 근로자들. 그런데 웬일로 이런 계급 이론이 적용도 안 될 것 같은 러시아 농민사회에서 먼저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막스는 굉장히 당황했다 그래요. 혁명을 지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러시아 혁명 얘기할 때마다 자주 하는 얘기지만 레닌은 도망갔잖아요. 볼셰비크 당일날. 스위스로 망명가 있었다고요. 이미 이제 혁명의 분위기는 일고 있으니까 막을 힘을 잘 게 없고 성공할 가능성도 없고 일단 튀고 보자고 했는데 그야말로 연락해서 빨리 돌아오라고 우리가 이겼다고 한 거죠, 이제. 그럼 또 이제 데리다가 설명한 마르크스의 다른 한 유령은 마르크스가 축출하려고 애썼던 유령이라는 거죠. 마르크스는 현실 세계를 지배하는 유령적 존재들을 언급하는데 물신 숭배의 대상이 된 화폐나 상품의 그런 존재들입니다. 마르크스는 이 유령적 존재들을 몰아낼 때 참다운 자유의 세계가 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그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빈부격차가 커지고 모든 물신 현상이 커지고 화폐가 이제 상품보다 우위에 있게 됐을 때 그런 것들, 그런 유령들을 다 쫓아내야지 참된 세상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령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유령입니까? 데리다는 공산당 선언에서 등장한, 막스의 공산당 선언에 등장한 유령이야말로 진짜 유령이며 그런 유령은 체제의 모습 위에서 출몰하며 체제 너머를 환기시킨다. 그런 것이 유령은 메시아다라고 얘기합니다. 데리다도 세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아죠? 왜냐면 체제를 다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공산당 선언에서 그런 말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데리다는 공산당 선언에서 등장한 유령이야말로 막스가 주장하고 싶었던 참 유령이다. 왜냐하면 체제의 모습 위에서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체제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죠. 체제의 모습은 비판하면서도 우리는 살아가는 게 인간이지만 그 위에 체제 넘버를 하고 배워요. 나는 거기 어떻게 보면 초인 같은 거죠. 니체가 말하는 초인 같은 거죠. 난 체제에 예속되지 않아. 체제에 위버되어 있어. 위에 있어. 오버되어 있어.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데리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더 이제 상급반이 됩니다. 데리다는 서구의 존재론적 전통을 부정하면서 모든 사회 구성체의 중심에는 유령성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시간이란 이미 어긋나 있고 이미 현존하는 것에 동일성을 오염시키는 태국의 자료만이기 때문에 모두 동일성의 근처에 있는 시대를 달리하는 계기들이 구성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금 무슨 말이 자,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왜, 오늘 우리가 구성한 사회가 왜 유령성에 기초하고 있냐면 시간이라는 이미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느 시간이 되면 사회 발전론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막스도 사실은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막스를 부정하는 걸 수도 있어요. 막스는 뭐 원시 사회가 끝나고 원시 공산사가 끝나고 뭐가 되고 하다가 나중에 결국 다시 공산주의 사회가 된다고 하는 시간 분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기독교에서는 종말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시간들은 다 어긋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종말도 뭐 종말론 자체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주장하는 교회는 전혀 그런 방향으로 가르치지 않고 그러니까 시간이 어긋나 있죠. 막스의 시간도 어긋나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어긋나 있는 거예요. 시간에서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성립하자면 뭐 나이 들면 늙은 정도. 근데 그 데리다 시에는 안 그렇겠지만 지금 그것도 많이 어긋나 있죠. 돈에 의해서 자본에 의해서 늙는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 눈앞에 많은 것들을 동일하다고 느끼는데 시간은 이런 것이야 이렇게 막 카테고리화하다고 느끼는데 현존하는 왜 현존이라고 쓸까요? 내 앞에 있는이라고 하는 거지. 그죠? 왜 철학책을 저렇게 해봐? 저때 일본식 책을 번역하면서 현존하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야말로 나타날 현자에 있을 전자입니다. 현재 앞전자입니다. 현재 앞전자입니다. 현재 지금 내 앞에 이 벌어지는 일들의 동일성을 오염시키는 게 다름 아니기 때문에 다 삐껴나 있는데 그게 사회를 구성하고 있어. 그 사회가 구성되려면 토대가 안전해야 되는데 그 빗겨져 있는 것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살아가려면 유령이 될 수밖에 없어. 유령만 살 수 있는 거야 이 시대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쉽게 이것도 어려운가요? 제가 설명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거 말은 마지막 줄여도 쉽네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면서 이 사회에 난 적응을 못해. 그 얘기예요. 자기 자신과 어긋나는 비동시됨을 지향하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데 현재의 가치관과 나는 계속 어긋나는 거야. 비동시대성인 거지. 시간적으로는 달력상으로는 시계상으로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나는 누군가와 항상 어긋나는 거지. 그런 점에서 또 유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령은 시간을 초월하니까요. 그러니까 대개는 유령을 좀 좋은 의미로 쓰는 거죠. 우리는 유령이다. 우리가 매 순간 좋아하는 것도 유령이다. 유령은 우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도 유령이다. 존재는 현존하지 않는다. 존재는 부재한 것에 흔적으로 나타난다. 의미는 어떤 절대적 원리가 아니라 콘텍스트 안에서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만 주어진 따릅니다. 역시 어렵죠? 졸지 마세요. 그러니까 존재는 부재하는 것의 흔적으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뭔가가 존재한다고 말하지 말고 뭔가가 없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자꾸 계몽주의 이후에 자꾸 여기 뭐가 있잖아. 이건 이것의 결과잖아. 이렇게 나갔는데 그런 것들 다 깨지지 않았냐는 거죠. 탈구하지 않았냐는 거지. 뭐 쉽게 말해서 뭐 우리식으로 풀었으면 노력하면 성공해. 라는 거 탈구됐죠. 이미 어긋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주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령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가 부딪히는 사람들도 다 유령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왜? 뭐, 데리다가 만난 사람도 그렇게 했죠.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 비슷하게 사회 부정자고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이고, 뭔가 있기보다는 뭔가가 없다, 뭔가를 부정하는 없음으로 인해서 뭐가 새로운 존재 형식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런 걸 그래서 유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데리다 유령은, 데리다 하면 이제 유령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철학적으로 유령을 완성시킨 사람은 데리다입니다. 재밌네요. 고급반이신데. 우리 공부장님 끄떡끄떡 하셨습니다. 월반 지평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골 군교처럼 지금 이 반 안에서 여러 학년이 공부하다 보니까 지적의 유령론입니다. 지적은 유령성을 상징화, 이것 좀 어려운데요. 상징화 될 수 없는 실제계, 즉 적대의 재현 불가능한 미궁을 채우는 것으로 이른다. 그는 유령 없는 현실은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현실의 상징화할 수 없는 실제계에 의해 지탱되고 있으며 유령은 상징화될 수 없고 재현될 수 없는 실제계가 현실 속에 남긴 자국이자 얼룩이며 잉여라는 말이다. 재밌죠? 자, 이 말도 우리 지적하고 락강할 때 회의 시험을 설명하실래요? 쉽게? 락강 좋아하시잖아요. 그거보다도 이게 저희가 이제 실제라고 믿는다라는 것 자체는 네. 그게 이제 언어라는 구조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실제라고 믿는 건 거의 상징계인데 예, 그렇죠. 그 실제는 그 밑에 있는데 그게 그렇죠. 이제 상징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실제는 이제 실제가 아닌 게 된다는 그렇죠. 소리죠. 맞아요. 아, 역시. 증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적의 얘기는 아니지만 락강이지만 지적이 발전시켰으니까 이제 어릴 때 상상계, 그 다음에 이제 상징계, 제일 중요한 건 상징계죠. 상징계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사는 것이 이데올로기 같은 뭐 아들은 아버지한테 효도해야 돼 이런 것들이 다 이데올로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탈구란 말 나왔죠, 대리자한테. 그러니까 탈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계가 바로 상징계예요, 상징계. 그 세계로 본래는 락강이 이런데 이제 지제계를 발전시켰죠. 그러면 실제계는 분명히 있어, 근데 없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보지 못했어. 항상 뭐 침입 이런 말을 써요, 지제기. 침입, 갑자기 열린 틈사이로 잠깐 들여다볼 수 있는 건 막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유령이라는 존재는 바로 어떻게 보면 실제를 암시하는 존재인데 그것도 유령을 실제가 현실 세계에서 상징 세계에 드러나면서 아 실제는 이런 거야. 내가 가보지 못해서 내가 가봐서 아는데 실제는 이런 거야라는 보여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말에도 실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뭐 향유라는 말도 쓰고요, 뭐 주의상스라는 말도 쓰는데요. 락감이나 지제기 향유하는 사람도 정말 죽음의 체험을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지젤은 항상 그래도 굉장히 그런 성적인 용어로 자기 철학을 많이 풀어가죠. 그러니까 뭐 어떤 올가짐의 상태에 가지 않으면 그 잠깐의 경험이 실제인데 근데 없지는 않아. 근데 설명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령은 그걸 넘나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잠깐 내가 실제에 있어봐서 아는데 라고 하면서 이 상징계 세계 실제에 포기하지만 없는 거 아니야 라면서 얼룩을 남겨주고 하는 거죠. 흔적을 남겨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룩이자 인연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죠. 저도 잘 이해 못하면서 근데 이름을 읽으면 그냥 재밌어. 정말 이상하게 뭔가 내가 먹물이 될 것 같고 그럼 조르조 아감베 났다. 이태리 났다. 이 사람의 유명한 이름은 호모 사케르라고 하는 건데 예전에 이제 고대 시대에 호모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케르는 세이크리드 성스러운 인간이라는 것인데 성스러운 인간인데 사실은 아주 사회적 천민들을 가리키는 말로 호모 사케르가 쓰였어요. 호모 사케르 이론으로 유명한데 호모 사케르는 옛날 고대 시대 그 법들이 가진 자들 중심으로 움직여질 때 마음대로 죽여도 돼요. 그러니까 지나간 노예를 죽여도 돼요. 우리 왜 그 1910년대 이때 우리 한인들 하와이 이민 노동자들이 이제 처음으로 본토에 건너왔을 때 그때 막 한인 연합교회라고 장로교회라고 지금도 있는 교회 있어요. 여기 제퍼슨길에 그 교회 교인들 막 세우고 그럴 때 밤에 돌아다니면 아시안들은 밤에 돌아다니면 총 쏴서 죽여도 죄가 안 되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20세기 초에.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다 쏘기 하겠냐마는. 그러나 아까 그 유령 19세기 초에 그 벽돌공이 유령이라고 죽임을 당해도 뭐 감옥에서 특별 사면을 받듯이 너 돌아다니지 말을 때 왜 돌아다녀? 라고 해서 정말 이상한 놈들 쏴 죽이고 할 말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 비슷한 존재는 호모사케르는 죽여도 되는 존재. 근데 죽여도 되면 사람들이 그 당시 고대사에서는 사람 죽이면 어디다 쓰겠어요? 제물로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인신제사를 지내니까. 그런데 제물로는 쓸 수 없어요. 왜? 더러운 애야. 또 원래 죽일 수 있지만 제물로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 세이크리드가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호모사케르. 그래서 오늘날의 호모사케르는 난민들. 지금 이제 다 없어졌지만 호모사케르 처음 책을 쓸 때만 해도 그런 뭐 성소수자들이 그렇게 인정받지 못할 때니까 뭐 성소수자들, 난민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호모사케르라고 하고 그들이 정치적 주체가 되는 날이 온다라고 반드시 얘기를 하죠. 이제 그 아감베는요. 그런 점에서 이제 호모사케르도 유령 같은 존재인 거죠. 근데 이제 유령 같다기보다는 요즘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아니면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투명인간 취급한다. 저희 나토 회의에 가서 윤석열이하고 김건희가 투명인간 취급하는 유령과 좀 다른 개념이고 사케르는 근데 쳤다 보니까 조조 아감베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투명 없는 인간, 얼굴 없는 인간. 그래서 뭐 호모사케르 그러니까 아감베의 용어 중에 투명 인간이라는 말은 없어요. 투명 인간 내가 지금 쓰는 집어넣은 말이고. 그러니까 투명 인간과 비슷한 거죠. 얼굴 없는 인간.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를 아감대는 엄청나게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스크 논쟁이 아주 뜨거웠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책에는 없지만 철학과 유령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 책 유령의 역사는 오늘로 끝내고요. 다음 주에 이제 베트남 전쟁의 유령들에서 거기도 좀 사회학적 그 주장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중심으로 한 거예요. 7월 때 방학하세요. 8월 방학이요. 3주나 더 남았습니다. 우리 외부 강사 하나. 4주 남았는데 4주. 왜? 유령 2번 남았지, 규진씨 강의 1번 남았지, 외부 강사 1번 남았지. 술 먹을 일만 많아지는 겁니다. 이 핑계다, 핑계. 이거 마지막 맞을 거예요. 맞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